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여성평화 5대2 활성화 연속 세미나 네 번째가 됐습니다. 지난 9월에 3회차가 진행이 다 마무리됐고 10월에 이제 두 번째 시즌의 3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10월 세 번에 걸친 이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된 양미강이라고 하고요. 캠프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다른 데서는 역사 엔지오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앞서서 사단법인 캠프와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미나의 인사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정수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평화를 만든 여성회가 캠프와 이렇게 글로벌 여성 평화 ODA 활성화 연속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남북 여성 교류, 평화 통일 교육, 여성 평화 교육, 그리고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 국가행동 교역 관련 이제 대중적인 그런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성 종전 평화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성 평화 ODA 아니면 평화 ODA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 계획과 여성 평화 ODA를 결합시켜서 좀 더 사회적으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적으로 글로벌리 좀 더 함께 공공성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오늘 평화 ODA 국제적 흐름과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에는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1325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굉장히 열띠게 공부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다들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10월에 진행되는 지금 평화 ODA, 여성 관련 ODA 또 관련된 것도 약간은 결은 다르지만 또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또 국제개발의 협력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미나는 이번 세미나 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충분하게 정보를 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이 두 분을 만나시기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인권 문제 또 국제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알기엔 20, 30년 되실 것, 더 넘게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활동해 오셨던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송진호 이사님. 지금 현재는 평창 평화재단 이사로 계시고요. 캠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작년까지는 코이카의 상임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국제 네트워크 평화 개발 문제를 하셨던 분이라서요. 가장 이제 이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고요. 토론대로 참여하실 이성훈 선생님은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을 하시면서 각종 포럼에서 평화 인권 문제 다룰 때 우리 이성훈 선생님 다 만나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최강자 팀을 모시고 평화 OD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발제는 50분 정도 충분하게 여러분 저기 평화 ODA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50분 진행하고 그다음에 토론자가 거기서 좀 보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 한 15분 정도 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궁금한 질문 상황을 채팅을 해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메일로 사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어서 채팅장에 오늘 발표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2시 6분입니다. 그래서 3시까지 우리 송진호 이사님을 모시고 평화 ODA의 국제적 흐름과 방향 이런 내용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글로벌 여성평화 ODA 활성화 4차 세미나 난데없이 저보고 발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어디 가면 뭐 말은 잘해가지고 발제하라고 잘하는데 토론자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토론자를 이성생을 세워놨는지 발제자에게 쥐약이거든요. 그런 분이 토론을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이쪽에 관한 이론적인 거와 현장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마치고 이성선생님께 이어가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담기 위해서 분량은 많은데 여기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5시간으로도 안 되고요. 요 설명들 이성선생님이 잘하고 저는 키워드와 큰 흐름들 중심으로 개념틀 중심으로 하고 사례를 좀 더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저도 30년 넘게 개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입니다. 얘기 시작을 여기서 해볼게요.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새천년 종이 울리면서 MDG,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시민사회의 여러 분 가운데 특히 이성훈 쌤이 많이 떠들었지요. 우리 개발협력 현장에서도 민주주의, 평화, 인권에 기반한 개발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은 이제 시민사회 동료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떠드는 얘기를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허이 송 선생 개발이 평화가 밥 먹여주냐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일단 애들 밥 굶고 있는데 밥부터 먹여야지 뭘 얼어 죽을 인권이냐 사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과정은 MBA 코스를 했었고요. 근데 이성훈 쌤은 저보다 한 그레이드 높은 PhD 코스를 늘 해왔거든요. 제가 했던 MBA 코스는 More Development, 개발협력 ODA 원조의 양을 들리는 MA 시대에서 B, Better Development, 더 나은 개발협력, 개발협력의 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MBA의 A, Alternative Development, 대안적인 개발 대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당시 MBA의 MA 시대에, MDG 시대에는 주로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 뭐였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많이 하던 얘기가 시민사회가 NGO 디스카운트를 해왔다. 정부가 하면 100원 드는데 시민사회가 하면 50원에 우리 해줄게, 80원에 해줄게. NGO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신속배달, 영과봉사, 오지불문이라고 하는 약간 근거 없는 NGO 싸구려 삼류주의가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SDG가 시작되고 MDG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면서 단순한 빈곤의 문제를 넘어서는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까지가 얘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나왔던 것이 이제 이성훈 쌤이 얘기하는 PhD 코스였습니다.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라고 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원조 개발협력 ODA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에 학교 짓고 병원 짓는 원조도 있지만은 사회적 경제 모델의 ODA는 어떻게 할까? 공정무역과 ODA는 어떻게 만날까? 적정 기술과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어떻게 만날까라고 하는 이 수단에 관한 것들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터너티브 디벨롭먼트까지 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서론을 먼저 얘기하면요. 요거는 저보다는 우리 이제 한성대 이태주 교수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개발협력은 부정확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발학을 전공했던 뭘 했던 간에 현장에 가서 지게 되면 가지게 되는 이 불편한 진실들, 딜레마가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뭐 남의 나라 얘기하지 않고 지금 대장동 화천대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둘러싼 온갖 불편한 지식들, 그 속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었느냐, 민간 개발이냐, 공영 개발이냐, 민관 협력 개발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화천대유 대장동에서도 봤고요. 과거에 용산 재개발이라는 것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개발이란 것이 저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한국에서 코이카가 원조해준다고 들어가 보면 개발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권력화, 또 다른 정치화가 되면서 마을이 해체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 개발이 평화를 바로 갖다 주고 개발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개발이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despite good intentions, 선의가 있음에도 선행이 되지 않는 것이 ODA다. 그래서 우리는 ODA를 조심스럽게 하고 원칙에 따라서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게 평화 ODA입니다. 평화 ODA 얘기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 가장 본질적인 평화 ODA, 저는 일본 미얀마가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미얀마가 다시 지금 군부가 저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미얀마 원조 코이카 다 철수했고 봉사단 다 철수했고요. 아프간 미국이 철수하면서 우리 다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력했던 코이카의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 학교에서 일하신 분들 다 같이 우리가 이번에 모시고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 국정감사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탈레반 정권이 들었었는데 아프간에 그러면 이제 원조 예산을 깎지 않느냐? 그러면 깎는 게 맞을까요?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아프간의 민중들이, 아프간의 여성들이, 아프간의 어린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조금 더 옛날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실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미군이 공습을 할 때 제가 두 한국 여성을 얘기해 볼게요. 한 명은 임영신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매진 피스. 휴먼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공습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라크에서 인간 사슬을 만들어가지고 공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월드비전에서 한비아 선생님. 그 미군이 공습해서 아이들이 다쳤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긴급 구호하고 인도적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게 맞을까요? 영혼 없는 개발 협력한다고 욕을 해야 될까요? 대책 없는 평화 행동만 한다고 욕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딜레마들이 현장에서 우리는 겪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평화와 ODA, SDG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제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SDG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SDG 얘기에 관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평화 담론이 어떻게, 개발에 관한 평화 담론은 60년대의 정의의 문제에서 그 다음에 냉전 시대를 겪어오면서 9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것이 human security, 인간 안보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개발되지 않는 것은 평화의 부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90년대 이후에 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평화 구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피스 빌딩을 넘어서는 sustaining peace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이제 평화 구축을 위한 네 가지 변화를 보면 갈등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이제 코이카도 그렇고 봉사단을 내보낼 때는 개발학을 전공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에게 갈등 해결하는 방법, conflict transformation에 관한 얘기들도 강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갈등 관리에 관한 얘기들도 필요하고 social integrity, 사회적인 통합성의 얘기가 평화 ODA의 중요한 능력이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장동에서 보듯이 정부에 대한 신뢰, 투명성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이 평화의 담론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는 안보, 평화와 개발이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2000년대 9/11은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는 전 세계의 보수화와 함께 안보를 위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발을 어떻게 평화화시키고 안보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관한 담론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2004년에 얘기했던 개발과 평화, 개발과 안보, 인권의 상호 의존성을 갖다 강조하기 시작했었고요. 부산에서 개발원자총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취약국에 대한 가장 약한 나라, 가장 분쟁 이후 지금 힘든 나라들 취약국에 대한 뉴딜에 관한 이제 평화 ODA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서의 평화 의제 전략을 보면 평화 중재, 평화 조성. 자, 우리가 영어로는 피스 그러면 첫 번째 피스 키핑이 있지요. 평화 유지군 PK라고 하는 피스 키핑이 있고 피스 메이킹,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피스 빌딩, 평화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트 빌딩, 국가의 통합성과 국가를 갖다가 재건하는 작업도 있었지만 피스 빌딩을 같이 가져가는, 그래서 스테이트 빌딩과 피스 빌딩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얘기들이 유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엔의 평화 활동들이 나왔고 피스 빌딩, 평화 구축, 그 다음에 반테러리즘, 특별히 유엔에서는 2018년부터 군축이라는 disarmament, 이게 제발 무기 사고 무기 하는데 돈을 줄이면 지구촌 빈곤을 줄이고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는 군축에 관한 아젠다들이 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만들었던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이 fragility, 취약함, 취약성에 관해 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취약성과 conflict, 분쟁, 그리고 violence라고 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은행도 SDG와의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이제 평화 ODA 부분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파트너, 민간 부분들의 참여를 갖다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것이 HDP, 이성훈 선생의 PhD 말고 HDP,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주의,
또 개발협력, 평화를 갖다가 어떻게 넥서스 시키느냐, 짬뽕 시킬 것이냐,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것이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활동할 때만 스리랑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포스트 컨플릭트라고 하는 분쟁 후에, 분쟁은 이미 벌어졌고 타밀족하고 싱가리아하고 시큰 싸우고 나가지고 이제 필드 파이어 하고 나면 분쟁 후에 어떻게 평화 구축을 할 거냐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방적인 평화, 분쟁을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식은 뭐 있을까 해서 하는, 이런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들이 들어오고 위기 관리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와 이 개발 협력과 SDG는 같이 가는 것이고, 이거는 넥서스의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적어봤었고요. 이거는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와 우리 신남방이 만나야 되고 신북방이 만나야 되고 아프리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거는 안과 밖이 같이 가는 프로세스다. 평화 ODA는 따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시민사회의 평화 공동외교가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3차 국제개발협력에서 여전히 컨트롤버스랍니다. 시민사회하고도 여전히 갈등이 되고, 이제 국익이라는 단어, 과거에 아주 폐쇄적인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보편적인 국익, 결국은 인권, 평화,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인 국익 정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평화가 밥 먹여주냐가 아니라 평화가 경제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줍니다는 에비던스를 만들어 나가는 평화 ODA. 그러면서 이제 People, Peace, Prosperity and Planet까지 3P 또는 4P라는 그런 컨셉처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SDG의 제일 큰 문제가요, SDG가 사일로된 겁니다. SDG가 분절화되어 있어요. 누구는 나는 SDG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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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SDG 2번 기하, SDG 3번, 뭐 4번 교육하겠다, 나는 보건의료 하겠다. 이게 분절화된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이것이 다 섞여서 가야 되는 것이고, 1번에서 15번까지가 그렇다면 16번에 있어가지고는 원칙과 가치에 관한 것이고, 17번은 어떻게 하우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것에 관한, 이래서 통합적인 SDG의 범분야로서의 16번과 통합적인 접근으로서의 17번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HDP 넥서스라는 인도주의와 개발과 평화는 이거는 섞어지게 합시다. 이제 외교부의 코이카는 연계란 단어를 쓰고, 저는 HDP가 융합합시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우리 주제하고 가장 만나는 거는 SDG 5+16 젠더의 메인스트리밍과 16의 메인스트리밍이 만나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패스파인더가 하고 있는 SDG 16 플러스, 지금 16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누구나 SDG 17번이 아니라 18번을 또 따로 만들자고 얘기하는 나라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훈 선생이 얘기하던 PhD, 평화, 인권, 민주주의 외에 젠더와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평화학을 제가 전공한 건 아니니까 이제 하여튼 지금 이제 개발 동네에서도 평화와 연관된 개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 평화에 관한 그러한 공부들을 시작했었고요. 유엔에서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부터 유엔 사무총장의 군축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1325, 2250에 관한 얘기들, 또 OECD에서는 분쟁 취약국 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카프를 만들고, 우리가 몇 달 전에 이제 영국에서 했던 G7 정상회의가 아니라 스몰 G7, 가장 취약한 소말리아, 동티모르 했던 이 G7 플러스에 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이게 SDG 16으로 가가지고는 유엔과 월드뱅크가 하고 있는 Pathway for Peace가 있고, UNDP는 특별히 민주적인 가버넌스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스 빌딩을 위한 민주적인 가버넌스. 그러면서 패스파인더라는 SDG 16의 네트워크도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PhD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요. 유엔 기구 가운데는 보면 UNGA, 유엔 총회에서도 이러한 협약들을 맺어 나가면서 시작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군축에 관한 아젠다를 2018년에 얘기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1325, 2250 결의안이 나오고, 유엔의 고위급 회의에서 SDG 16에 관한 얘기, 유엔 월드뱅크가 Pathway for Peace, UNDP는 Governance for Peace, OECD는 아까 얘기했던 인카프 G7 플러스가 나오고 스몰 G7이지요. 그리고 UN 에스카까지 이러한 의제 메커니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쭉 역사적인 흐름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적어봤고요. 자, 여기 이제 참고 자료로 패스파인더에서는 왜 SDG 16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은 유엔 사무총장이 2018년도에 디스아머먼트 군체에 관한 얘기와 이제 평화 ODA를 만나기 위한 제안들이고요. 그래서 패스웨이 포 피스에서 얘기하는 무엇이 지속적인 평화냐, 예방적인 평화냐, 적극적인 평화냐에 관한 얘기들, 뭐 8가지 주요 메시지는 한 번씩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면 쭉 우리가 평화 ODA의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 한다 그러면 SDG 넥서스 접근을 합시다. 평화와 번영을 만나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 3P, People, Peace, Prosperity, 그리고 4P, and Planet까지 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ODA라는 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공공외교, 평화 외교에 관한 해석, 불평등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의 관점에서 SDG를 해석하라 그러면 5번, 10번, 16번이죠. 16번의 SDG는 political 불평등이고 정치적인 불평등이고 10번의 불평등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면 5번의 불평등이라면 젠더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을 이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들. 그래서 다자간 파트너십을 만들고 HRBA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합시다. SDG 5+16, HLPF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자, 평화 ODA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SDG 16하고 그러니까 SDG 16과 평화 ODA를 갖다 우리는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UN에서 얘기했던 이제 지금 왜 어딥니까? 우리 저 SDG에 관한 1번에서 10번 나왔는데 프레임블 서문에 2030 아젠다 서문에 나오는 평화 없는 지속 가능한 발전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 없는 평화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새로운 개념 피스 빌딩 평화 구축을 넘어서는 지속적 평화 서스테이닝 피스에 관한 개념에 관해서 강조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경험들을 해보니 개발 원조의 효과성에서 이 분취국이라고 합니다. 분쟁 취약국인 경우에는 특별히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쟁 취약성에 관한 해결이 없는 그냥 단순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는 원조로서는 이제는 효과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유엔과 세계은행은 패스웨이 포 피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예방을 통한 5조에서 70조 규모의 ODA 비용을 갖다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예방적 평화에 관한 얘기들. OECD는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면 유엔 인권 최고 대표부 사무소인 OHCHR 같은 경우에는 인권과 개발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HRBA Human Rights Based Approach라고 하는 개발에 있어서의 인권 기반한 접근을 합시다. 라는 것이 유엔 정상회의에서도 유엔 결의안에서도 평화인권 개발 간의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했고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분쟁 예방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는 HDP 넥서스를 공부합시다. 이걸 어떻게 따로 비빔밥이 아니라 섞어찌개를 만드는 게 필요할까? 그리고 HDP 이니셔티브란 무엇인지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놔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카프라고 하는 OECD의 분쟁 취약 지원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한 공부들을 하고 사실 OECD 같은 경우는 양자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OECD의 동료 검토를 받을 때마다 이제는 분쟁 취약성에 관해서 우리는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번 스몰 G7 플러스 회의 이제 그 동티모르 회의를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분쟁 취약국 관련한 수원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파트너 국가, 분쟁 취약 국가들도 스몰 G7 플러스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민사회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 간에도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접근의 변화가 나온 것이 여성과 청년의 참여,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나가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평화 ODA, 평화 인권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하더라. 요거는 물론 저도 시민사회 출신으로 정부미가 아니라 코이카에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민사회에 없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ODA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은 뭐 이미 실증적으로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지? 한번 볼까요? 영국은 평화 ODA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로 뭐냐 하니까 법적 제도 구축,
그 다음에는 부패 방지, 조세 투명성 법치주의. 그래서 여성과 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법정의 접근성 강화, 국경 보안 강화, 기초 서비스에 관한 접근성, 심지어는 토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예방, 통합적 토지 사용 제도 구축 지원. 대단히 복잡한 동네인데 이걸 지금 영국에서는 평화 ODA 사업으로서 하고 있더라. 그 평화 ODA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더라?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분쟁 예방하고 평화를 설정해 두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아프리카 유니언 같은 지역 기구, 우리 아세안 같은 거지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평화 ODA로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UN 1325 결의안 이행을 강화하는 것을 갖다 대단히 중심적인 평화 ODA의 한 아젠다로서 밀고 나가고 있더라. 또 평화 ODA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독일의 기브스라고 하는 우리 포이카 같은 이제 원조 기구지요. 그 전략문서로서 Development for Peace and Security를 수립하고 PCA라고 하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코이카도 그렇고 제가 코이카 있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독일 정부에서는 CPS라고 하는 시민사회 평화 프로그램을 대단히 강조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영역, 평화라는 ODA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물을 가지고 하든 학교를 짓든 보건소를 짓든 어디든 간에 이게 크로스커팅 이슈 다 들어와야 된다. 물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협력 메커니즘을 만들고 물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장하며 물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시민사회 참여는 어떻게 하고 여성의 참여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독일에서 대단히 프레임워크까지 잘 만들어놔서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기타 공여기관들, 영국의 대피드, 스웨덴의 스위드, 독일, 미국, 이제 USAID나 일본 자이카까지 다 넣어봤습니다. 이건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고 필요하면 이런 참고 자료들은 코이카 자료실에 많이 떠 있으니까요. 각 나라의 평화 ODA에 관한 공부들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 5년마다 만들게 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3차 종합기본계획이 만들어졌는데 그 비전을 보시면요.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자, 여기 글로벌 가치란 것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가 다 포함되고 젠더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상생의 국익을 아까 설명했듯이 쇼비니즘적인 국익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의 국익을 실현합시다. 그 속에 이제 4개의 전략 목표와 그리고 12개의 중점 과제 가운데 주로 이제 평화 ODA에 관련된 부분 제일 큰 게 직접적으로는 취약 분야, OECD에 마찬가지로 이제 받아와서 취약성을 우리 정부도 얘기합니다.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돼. 휴머니테리언 어시스턴스 하겠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인도적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인도적 지원 따로 개발협력 따로 갈 것이 아니라 HDP 연계하자. HDP 연계가 좀 복잡한데요. 쉽게 해석하면 지금 북한 지원 사업,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대북 지원 사업은 그 인도적 지원이 제일 많잖아요. 쌀 갖다 주고 밀가루 갖다 주고 약품 갖다 주는 요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어쩌면 북한을 지속 가능한 사회개발, 경제개발, 인간개발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래 해석하면 HDP가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히 제일 가장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 분야에 관한 HDP 연계를 해나가자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경제 사회 발전 기반 속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평화 ODA 영역으로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종합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 외교부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 이행 전략안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6번까지의 쭉 이제 그 아젠다를 만들었는데 요 다음 페이지 나온 이제 요약본을 보시면 위기 갈등 예방적 접근 확대하자, 다주체 협력 역량 강화, 이게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다자간 기구까지죠. HDP 연계에 기여하는 재정 운용, 우리가 예산 쓰는 방식에서 HDP 연계를 생각하자. 대외 정책과의 정합성 및 현장 중심성 제고, 주요 국제 논의 참여 강화. 화가 안 들어와요. 아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에비던스가 별로 없고 사례가 별로 없고 한 건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HDP 넥서스부터 SG16 플러스에 관한 접근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이제 원조 집행기구인 이제 코이카에서도 4P를 목적 가치로서 설정하고는 이제는 SDG 주류화의 사업들을 그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DG 16 이행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특별히 SDG 5 또 13, SDG 13번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기후행동, 그리고 SDG 16번이라고 하는 PHD 코스까지에 관한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갖다가 발족하기 시작하고 여기 갖다가 핵심적인 투자들을 많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코이카 직원들도 막 이 평화 ODA 사업 상상력 개발한다고 머리 쥐나고 있답니다. 지금 어떤 좋은 사업이 있을까를 찾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 상상력은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이 더 시민사회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 제 뒤에 가서 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서 코이카에서도 HTTP 넥서스도 그렇고 SG16하고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포럼들을 조직하기 시작하고 포럼들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같이 공동 주관을 했습니다. 평화 관련된 평창 평화 포럼, 서울 ODA 국제회의, 제주 평화 포럼, 제주 포럼, 서울 평화 포럼 등에도 참여를 하고 또 광주 세계 인권도시 포럼도 공동 개최하고 민주주의 거버넌스 관련해서 부산 민주주의 포럼, 국회 관련된 시민사회 포럼 등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담론은 담론들을 모으고 현장의 에비던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코이카 있을 때도 그렇고 코이카에서 이제 SG16 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논의 결과들, 성과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시민사회가 어디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이카에 학습된 거로는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 청년 역량 강화가 SG16 플러스 평화 OD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찾아내었고요. 이게 코이카가 학습되어 있는 겁니다.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여성과 청년입니다. 이건 1325, 250하고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인데 HTTP 넥서스 기반의 전략을 짜야 되겠다. 앞으로 시민사회에서 평화 ODA를 하더라도 HTTP 넥서스 모델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를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코이카는 이 평화 ODA SG16 관련해 가지고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코이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국내 대한민국 시민사회도 있지만은 개도국의 필리핀의 동티모르의 시민사회는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민관협력사업 형태의 파트너십 강화를 갖다가 강화하자. 네 번째가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평화 ODA 합시다. SG16 플러스 합시다. 이성은 선생이 얘기하는 PhD 코스 합시다. 송진호가 얘기하는 MBA 코스 합시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바탕에 인문학적인 바탕이 필요한데 인문학적인 상상력은 결국은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거는 원조를 주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개도국 사람들에게도 이 세계시민교육을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가 결국은 from national security to human security죠. 국가 안보, 국가 개념의 안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관점에서, 마을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관점에서의 security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HRBA,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코이카가 평화 거버넌스 관련된 중기 전략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까지는 5개인데요. 이게 지금 6, 7, 8, 9번째 계속 지금 개발해 나가야 된다. 2025년까지. 첫 번째 볼까요? 민간 주도의 시민사회 NGO 주도의 소셜 인테그리티, 사회 통합, 갈등 해결이죠. 사회 통합을 위한 통한 분쟁 예방. 이런 것이 중요한 한 영역으로 들어있네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공동체, 커뮤니티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화가 밥 먹여줍니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까? 할 때 이제는 평화만 할 때도 평화 교육만 시키고 내면의 평화만 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회적 경제가 만나고 평화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만나가지고 이제는 사회 경제 모델도 만들어내고 이것이 사회 경제적 역량 강화까지 연결되는 ODA가 필요하더라. 이러한 융합의 상상력이 필요하더라. 세 번째,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 젠더의 가치들에 관한 인지제고 교육. 자, 결국 세 번째가 세계시민교육이잖아요. 평화교육이잖아요.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겠더라. 네 번째, 전 후배들 보고 야, 한 5년 우려먹었으면 그만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거 계속한다. 지뢰 제거하는 것, 또 이제 그 불발탄, 폭발물들 갖다가 제거하는 작업하자. 뭐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요게 지금 구체적 사업으로 하나 나와 있고, 이거는 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성공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는 취약국의 평화 증진, 민주주의의 체제 전환을 지원한다. 이거는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지금 유엔도 마찬가지고 코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나라 들어가가지고 인권, 민주주의, 어설프게 잘못 얘기하면 외교적 분쟁 만들고 내정 간섭이 뭐니 이게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rule of law입니다. 법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법치,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제 투명성, 청렴도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이카에서는 요만큼 되는데 이게 완성형이 아니라 지금 계속 채워나가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코이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에는
민간이 훨씬 많이 도와줘야만, 시민사회가 도와줘야만 가능한 부분들이다. 이건 한번 요약해 놓은 거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자, 이제 평화 ODA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인데 37분 시간 다 됐네. 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평화 ODA 큰 틀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UN Peace Building Fund라는 거, 이거 매뉴얼 한번 쳐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UN에서는 총회 안보리 결의에서 사무총회 요청에 해가지고 2020년에 지금 이제 2020년 몇 년도더라? 2018년부터 해서 지금 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 UN Peace Building Fund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약 6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한번 볼까요? UN Peace Building Fund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1번이 Reconciliation, 화해입니다. 피스 빌딩에 관한 1번이 화해 프로세스고요. 2번이 아까 얘기했던 법치, 3번이 안보 치안 영역 재편.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경찰에 관한 것도 있고 국방부랑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4번이 사회 대타협, 사회적 대화, 정치적 대화라는 부분이 되시고요. 5번이 사회 서비스라는 부분, 필수 사회 서비스 부분이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느냐에 관한 이런 얘기도 포함한 이런 쭉 UN 피스빌딩 펀드의 주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미얀마, 물론 지금 미얀마는 전원 철수했잖아요. 지금 이제 군부 되고 나서는. 예를 들면 이제 몽주에서 까렌주에서 했던 사업이 평화의 배당 사업. 약간은 이게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기본소득하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섞어놓은 사업으로서 평화를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배당 사업을 하는 방식들도 있었다. 하다가 현재 지금 이제 유엔이 철수한 상태고요. 또 미얀마에서 민주화는 되고 앙산수지 여사가 다시 복권돼 지금 군부 말고 그 이전 됐습니다만은 그때도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소수민족 문제, 버마족을 제외한 까렌족, 친족, 까친족 이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다양성과 조화센터를 구축하자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유놉스에서도 희한하게 되고 열심히 했어요. 유놉스라는 것은 유엔 조달기구였거든요. 또 하나는 군대도 있고 반군도 있고 이 소년병, 소년 징집 문제에 관해 가지고 ILO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 UN 피스 빌딩 펀드로서 미얀마에서 했던 사업이다.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UNDP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평화하고 디모크라틱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나는 작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분쟁 예방, 포용적 정치 절차, 제도화, 청년 청소년의 권한 강화, 부패 척결,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이런 사업들을 UNDP에서는 많이 해오고 있고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USAID는 3번 제가 일부러 요 사례 뽑아온 게 이미 다 철수했어요. 아까 미얀마도 철수했지만 아프간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지. 하지만 아프간에서 열심히 했던 이제 젠더 사업도 되게 열심히 했고 우리 코이카도 젠더 사업이 많았습니다. 아프간은. 근데 USAID는 민주적 거버넌스 같거든요. 그 앞에 탈레반 앞에 그 정부 물론 이제 뭐 부패된 정부라고 하지만 그 정부에 그래서 이제 부패 척결과 관련된 사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사회를 역량 강화시키는 것과 대민 홍보 캠페인 등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쭉 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평화 ODA라는 이름으로서 구성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더라. 자, 우리 외교부가 예멘 또 하나의 분쟁 취약국이죠. 예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로 안 들어가고 법치로 들어갔습니다. 사법 정의 분야에서 만났는데 현지 경찰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현지 경찰들에게 GBV, 그러니까 젠더 기반 폭력이지요. GBV에 관한 대응 역량을 개선하는 작업들 중심에서 경찰하고 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던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좋은 사업으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공한 사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피지에서는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국방부가 사실 국방부의 군사문화라는 것이 남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젠더 감수성을 갖다가 제고해야 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이고 대화 채널,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1325 사업으로서 안보하고 국방정책 내에 1325를 했던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평화 ODA 사업으로 이것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나타내었고 인근 도서국가로도 지금 이제 확산시켜 나가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우리 남수단은 잘 알지요. 남수단에는 코이카 사무소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코이카 사무소 아직 안 들어가 있는데 남수단 그러면 우리 한비 부대를 잘 알잖아요. 또 남수단 그러면 유명한 게 우리 파더 존 리 이태석 신부님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신 곳인데요. 이 남수단 보루 지역에 가 있는 우리는 이제 한빛부대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 이제 지뢰 제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한빛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농장도 만들고 한빛 마트도 만들고 빵 공장, 직업학교도 만들고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한국을 초청하는 이제 방한연수, 이동 진료, 수의 진료 쭉 나와 있죠.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잘했다. 저는 우리 한빛부대 되게 잘해요. 되게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한빛부대가 하고 있던 이 PKO라고 그러잖아요. 피스키핑, 평화유지군에서 이러한 하고 있는 활동과 코이카하고는 또 연결이 안 되고 경기도의 평화 ODA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만나야 돼요. 이게 국방부가 잘한다 잘못한다, 코이카가 국방보다 더 잘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 찾아야 되는데 한빛부대가 이렇게 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평화유지군 전체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그룹에서는 한빛부대 오버한다라는 유엔에서 지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 평화유지군이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저는 평화유지군 사업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도 시민사회가 NGO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코이카 있을 때에도 국방부 차관님도 만나고 하면서 이걸 좀 열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열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군사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똑같은 남수단인데 네덜란드 외교부는 뭐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사회 응집력을 제고하고 심리사회적 안정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여성 청소년 대상 평화클럽 만들고 평화위원회 조직하고, 네덜란드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빛부대가 한빛마트 만들고 농장 직업훈련 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 외교부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스웨덴 시다는 그러면 스웨덴은 또 남수단에서 뭐 하냐고 봤더니만 이제 여성들이 소규모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시장 좌판이죠. 판매대 만드는 거에서부터 채소를 갖다가 세척하면서 화장실, 가축 경매장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의 인파워먼트하고 평화 ODA를 만나게 하는 것이 시다가 하고 있더라.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45분. 예. 코이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제가 코이카 3년 동안 평화 ODA 하자고 직원들하고 친박하게 싸운 건 아니고 토론을 많이 해,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참 이승훈 쌤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만은 여전히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안 된 것도 3년 있어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의 평화 ODA 그러면 제일 많이 소문난 게 이거거든요. 불발탄, 지뢰 제거 사업. 특별히 코이카는 이제 CMLV,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비엔남이라고 하는 CMLV 이 메콩 지역에서의 지뢰 제거 사업들 UNDP가 많이 해왔는데 이 지뢰 제거 사업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제가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불발탄 지뢰 제거 사업을 갖다가 왜 코이카에서는 평화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을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불발탄 지뢰 제거는 한국도 지금 DMZ 남쪽 우리 남한 정부 쪽도 그렇지만 북한 쪽 영역에도 대인 지뢰가 엄청 묻혀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지뢰 제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하고 메콩에서의 지뢰 제거를 어떻게 평화 연대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이카 있을 때에 국방부하고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국방부의 공병 가운데 지뢰 제거반에 있는 직업군인들을 은퇴하고 나면 예비역 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휴전선 안에 남방 한계선 위쪽에 있는데도 우리가 지뢰 제거를 해야 되겠고 메콩에도 해야 되겠고 이걸 같이 가면 좋겠다.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질문 왜 평화마을 만들기라고 했냐 하니까요. 개발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despite good intentions 선의가 있음에도 선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코이카는 열심히 잘했는데 일 다 하고 놀았으면 요거도 먹는 게 맞습니다. 코이카가 열심히 해안을 개발했는데요. 그 해안 개발하고 나면 그 해안 개발된 해안에는 특급 리조트가 들어오고 부자들 빌라가 들어오고 그 원주민들은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져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수태에 있거든요. 이 땅에 메콩이든 DMZ든 이 땅에 지뢰 없음 우리가 다 확인해 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오냐고요? 강남에 복부인 아줌마가 먼저 올 거 아니에요. 메콩에 복부인 아줌마가 와가지고 땅 사가지고 땅값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지뢰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마을이 그 원주민들이 다시 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평화마을 프로젝트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지뢰 제거해 놓고 너무 동네 땅값 올려가지고 대장동 사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결국은 평화 ODA 상상력이란 거는 융합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코이카 사례로 첫 번째로 이제 메콩에서의 대인지뢰 사업들이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저 프놈펜에 가면 저 건물 거의 다 가봤습니다. 왜 킬링필드 박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똘슬랭 박물관. 가보면 이제 막 뭐 해골 바가지도 갖다 놓고 뭐 이런 사진도 전시하고 뭐 했는데, 그러니까 그 크멜 루즈 시대에 국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 크멜 루즈군에 해가지고 수많은 양민 학살, 제노사이드죠. 이거에 관해 가지고 물론 자이카도 이 박물관을 지원한 사업을 했는데 코이카는 2년 전부터 뭐로 들어갔냐 하니까 유네스코랑 같이 해가지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주자. 이렇게 종이 자료 되어 있는 거 곧 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거 역사에 관한 것은 분노를 조직하는 ODA가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평화의 미래를 만드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화해를 먼저 할 것이냐, 역사 정의를 먼저 할 것이냐. 그건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역사 기억을 찾아내고 역사 진실과 역사 정의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화해와 평화로운 미래로 가는 평화 ODA로서의 똘슬랭 박물관 사업을 코이카에서 했는데, 제가 한 건 우리 직원도 했지만 코이카가 참 잘했다. 저도 나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 프로젝트는 지금 우간다도 하려고 그러고 동티모르도 필리핀도 계속해서 이어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사업들 모델들이 우리 민간에 더 나오면 좋겠다. 그거 하나가 동티모르입니다. 잘하면 내년쯤 코이카 3년을 더더더 뽑았는데 안 돼가 이제 내년쯤 되면 갈 것 같은데, 체가라고 하는 동티모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있습니다. 나가 독립할 거냐 말 거냐에 관한 국민투표하고 나가지고 독립을 하고 선언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인도네시아 편에 서 있는 밀리시아, 우리 같은 친일파지요. 근데 친인도네시아파 민병대에 해가지고 수많은 양민들 인구 10분의 1 갖다가 이제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다 도망가서 나라 밖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구스마오 대통령이 들어오고 첫 번째로 이제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체가라는 것을 만들고, 그 체가 사무실이 있는 곳이 저 밑에 나온 건물에 있는 이게 동티모르의 과거의 정치범 수용소, 우리 같은 서대문 여기에도 지금 조금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의 역사 자료들 전시도 하고 기록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권 평화 화해 박물관으로 만들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갈 뻔하다가 또 멈췄어요. 우리 정의연 사태가 나면서 멈췄는데, 사실 우간다에 이제 그 정부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쟁 중에 이제 성폭력, 특히 이제 소녀들의 성폭력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까지 태어나고 이제 미혼모 가정이 생겨나고 여기를 위한 쉘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도 만들고 하는 이 평화마을 프로젝트, 우간다 평화마을 프로젝트를 코이카가 하고 싶어 하다가 한국은 또 이제 정치 문제에서 복잡해 가지고 좀 조금 스톱했는데, 이런 상상력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재밌는 사업이에요. 평화 ODA 사업 상상력 제가 요거는 코이카에서 한 건데, 요거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코이카 가기 전에 이미 다 그쪽 정부 DR 콩고, 아프리카의 DR 콩고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벨기에의 식민지였어요. 2차 대전 때. 그 나라가 코이카가 사무소가 우리가 정부랑 협의해가지고 저 위에 보이는 저 아래 보이는 이 건물 박물관 건물을 지어지고, 준공식을 할 때 이사님이 방문한다 하니까 이사님 점심 메뉴는 뭐 할까요? 의전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연합뉴스에는 이제 코이카가 DR 콩고에 뭐 박물관 지어줬다고 하고, 이제 난데없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BBC에서 연락이, 왜 난데없이 영국의 BBC가 한국의 코이카라는 하는 원조 기관이 DR 콩고에 박물관을 지어줬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BBC 하드토크에 참여하라고 해요. 토론하게.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뭐냐 하니까 식민의 역사에 뿔을 2차 대전 때, 물론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죠. 저도 BBC 토크 나가 똑같은 얘기했지만, 너무 대형 박물관 가봐도 넘치는 게 아프리카의 유물들 아니냐. 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도 온갖 뭐 피라미드 갖다 놓고 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지금 벨기에에 가지고 많은 DR 콩고의 문화재들이 벨기에 박물관에 가 있어요. DR 콩고 정부는 돌려주십시오를 요청을 했고, 벨기에 정부의 답은 니네들이 이걸 돌려줘도 문화재를 잘 보존할 역량이 없고 박물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학예사가 없고 아카이브 구축이 안 돼 있고 안 된다. 기술적으로 구축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그것까지 생각하고는 안 했는지 모르는데, 학교 짓고 병원 짓듯이 박물관 하나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것이
식민의 역사를 갖다가 역사화해를 해나가는 문화재 수탈을 갖다가 문화재 환수운동을 바꿔나가는 운동의 단초가 될 수도 있겠더라. 이런 평화 ODA도 있더라라는 저는 한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간 일했던 YMCA입니다. YMCA에서 이제 저도 이 현장에 있었고요. 2004년도부터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전 분쟁의 갈등이 있는 동티모르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나나 구스마오 대통령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 이 대통령이 축구 골키퍼 출신이에요. 이 대통령이 해가지고 시무마루 축구대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YMCA가 그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반목 갈등, 밤마다 싸움 나가 사람 죽이고 찌르고 하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청년들이 축구대회를 하자. 여기 보시면 이제 움폴, UN 폴리스가 실탄 장전하고 혹시나 축구 경기 하다가 싸움 날까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라모스 2대 대통령, 오르타 대통령까지 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사회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인데 이게 평화 OD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청소년들, 청년들의 축구 클럽이 만들어지고 YMCA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제가 거기까지 가고 우리 이미경 이사장하고 대통령 만나고 해나가면서 축구공을 가지고 평화 ODA를 해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YMCA 경희대 뭐 같이 해가지고 축구협회, 체육회와 같이 하는. 그래서 축구공을 가지고도 평화 ODA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이 나오더라. 저는 30년 동안 YMCA 있으면서 한 번도 YMCA라는 NGO가 개발협력 NGO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티모르 들어갈 때에는 저희는 평화협력이라고 했거든요. 평화 만들기를 하러 갔던 것이고 그 평화 만들기 수단으로서 하나가 축구공이라면 또 하나가 그 산골에 보였던 커피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 짓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공정무역이다. 카페팀으로 만들어가 사회적 경영, 바리스타 키우고 해서 사회적 경제다. 뭐 온갖 얘기 붙일 수 있지만은 이게 평화예요. 평화 만들기를 위해 가지고 가져갔던 이런 ODA 상상력들이 있고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서 공정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공정무역을 하게 되고 이런 평화 ODA의 사업 상상력을 펼쳐나갔다. 거기까지 마치고 나와서 요새 제가 지금 근질근질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거기까지 해보고 싶은데 못한 건데 지금도 이제 저도 YMCA 때 했던 팔레스타인의 올리브 트리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를 심자.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나오고 있는 올리브 오일을 이거 가지고 공정무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정여행 왜 기독교 투어 따로 있고 유대교 투어 따로 있고 모슬렘 투어 따로 있어야 되냐? 이거 통합하는 착한 여행은 없을까? 페어 투리즘, 페어 트레이드 그리고 페어 캠페인까지 가져가는 이러한 평화 ODA 상상력을 제가 지금 몸이 좀 근질근질 지금 이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것까지를 하고 나면 제 얘기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자,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2030 아젠다의 서문에 나와는 평화 없는 지속가능 발전은 불가능하고 지속가능 발전 없는 평화 또한 불가능합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지요. 우리는 평화 없이 발전할 수 없고 발전 없이 평화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 존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향유할 수 없습니다. 평화, 인권, 개발, 발전이 동시에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 서울평화포럼 2018년 코이카랑 같이 서울시가 했던 서울평화포럼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남북한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 조건이자 관건입니다. 소극적 분단 평화에서 나아가 무력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예방적 평화, 이를 넘어서는 적극적 평화, 적극적 통일 평화로 진전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속 가능 발전의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ODA 하는 사람은 해외 파고 나는 국내 파고 통일운동 한다고 해서 따로 비빔밥 가지 말고 여기가 만나야 됩니다. 주체도 만나고 의제도 만나는 작업을 저는 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제안드립니다. 지난 73차 유엔 총회 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문입니다. 포용성, 인클루시브네스는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입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대한민국 정부는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별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하겠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 HGB 넥서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의 연설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그 연설문에 올해가 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 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평화 안보 1325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서밋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자신 있게 했던 약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시간이 딱 맞죠? 2분이나 남겼습니다. 제 발제는 마치고 저보다 훨씬 풍부한 이성훈 선생의 토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우리 이성훈 선생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워낙 송진호 이사님이 전체적인 흐름하고 어떤 사례까지 다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이성훈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15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송진호 이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한 것들을 중심 내용으로 쭉 정리를 해서 저도 쭉 들으면서 한번 재정리하는 좋은 시간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여기다 제가 뭐 덧붙인다기보다는 몇 가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미 이제 채팅방에 질문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하고,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 개인적으로 요즘 일주일 전부터 엄청난 고민이 생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코이카 비상임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송진호 이사님은 이제 상임이사를 맡으셨고 비상임이사를 하고 코이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의 개도국 시민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해요. SG 하는데 그 미얀마 참가자가 있어요. 미얀마 참가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지금 자기가 평화운동에서 평화교육도 다 받았대요. Non-violent initiative, 뭐 평화교육 다 받고 그랬는데 지금 미얀마 상황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정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립정부가 선전포고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총을 들러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그 시내에서 남아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지 엄청난 실존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해서 뭐라고 제가 총을 들고 들어가라 그래 그렇고 가지 말라 그러게도 그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 좀 해보겠다고. 이게 이제 그 상황, 구체적인 상황이죠. 물론 약간 극단적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과거에 겪었던 거잖아요. 광주 때 어제 제가 이제 광주에 갔다 왔는데 이런 국가 폭력 앞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또는 시민단체로서 뭘 해야 되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송진호 이사님이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하셨죠 오늘. 과연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ODA 시민사회는 우리가 많이 이제 미얀마 민주주의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이제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송진호 이사님이 현안 문제로 미얀마하고 아프간을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냥 민주주의 문제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과거 있었고 그다음 인권 문제로 생각했는데 지금 민주주의가 역행하게 되면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광주 10배 이상으로 지금 뭐 1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고 계속 숫자는 늘어나가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그다음에 아프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저는 ODA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미얀마에 대해서 미얀마가 이제 개방한 지 한 7년 정도 동안 그동안 한국 포함해서 수많은 국제 원조기관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평가 없이 그냥 갑자기 또 새로운 상황 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나 철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저는 미얀마 사태야말로 우리가 해왔던 ODA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거를 뭐 HDP로 얘기하든 뭐 하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가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미얀마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한국 ODA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도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는데 과연 인권 민주주의에 어떻게 영향?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PhD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진짜 좀 진지한 성찰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일단은 그거 먼저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송진호
이사님이 그 전반적인 큰 흐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좀 다시 정리한다면은 분쟁, 물론 분쟁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지만은 큰 흐름은 이제 예방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방.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 그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한축은 이제 빈곤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돼서 또는 인권 침해가 뭐 이런 여러 다양한 그 원인 진단을 하게 되면서 평화가 깨지지 않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ODA도 거기에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사회적 평화 그러니까 송진호 이사님이 한 7, 8가지 다양한 그 사업 사례들을 쭉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대부분이 이제 사회적 평화라 그럴까요? 또는 사회 경제적 뭐 커피, 그 평화 커피라든지 아니면은 농촌 개발이라든지 평화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평화 교육을 한다든지 사회 문화적 접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축 캠페인 있잖아요. 군축. 근데 국제적으로는 사실 해마다 4월이 되면 군축 캠페인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국방비를 좀 줄여서 이거를 뭐 불평등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반향이 별로 없죠.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이 칸막이가 심해서 이 평화운동하는 단체하고 이런 ODA와 또 불평등과 기후위기 하는 게 따로따로 이렇게 도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론 이제 전문성은 필요하지만은 전문화는 필요하지만은 그 전문화가 고립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는 지점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송진호 이사님의 여러 가지를 특히 이제 넥서스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앞으로 한국의 이제 평화 5대 운동을 하면서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주의하고 좀 잘했으면 생각하는 게 하나가 지금 1.3.25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3.25. 근데 1.3.25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평화운동은 그런 한반도 관련한 것 말고 정대협에서 했던 그런 캠페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델적인 거 있죠. 한국의 사례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 더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국제연대를 만들고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유엔으로 가져가서 이슈하고 규범을 만들고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좋은 선례가 있고 또 하나는 1.3.25라는 그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걸 ODA 사업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 그냥 사례로만 끝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9월 21일 유엔 평화의 날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진행되는데 그 지도에 가면은 한국은 없어요. 근데 한국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조금 하긴 하는데 그런 국제적 연계 없이 그냥 고립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3.25 운동하고 그 정대비 한 거는 국내 분명히 구체적인 이슈를 국제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순환하는 그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송진호 이사님이 7, 8가지 얘기를 한 게 저는 그게 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조심해서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은 우리가 에너지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효과 면에서는 좀 더 그 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개별적인 그 사업들의 국제적 연계 그런 의미에서는 SDG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알다시피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환경단체 또는 지역에서 하는 지방의제 이런 식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와 연계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송준호 회사님 앞에서 얘기해준 어떻게 보면은 그쪽 익숙치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큰 얘기들, 그러니까 이른바 자건이라 그러죠. 국제 자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자건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NGO에서 시민사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고 담론으로 만들고 유엔의 의제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와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쭉 들으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질문 있으면은 같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송진호 기자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성훈 선생님이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미얀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ODA 뭐 전반적인 것들 진지하게 성찰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걸 거고 아프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연계 구조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얘기하셨고 군축 캠페인 그건 아까 김정수 대표님이 좀 뭐라고 좀 써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세 번째 이게 선순환 구조의 문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내적 이슈만이 아니고 그것을 국제적 이슈와 결합시켜서 이게 순환시켜내는 작업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대협의 이제 위안부 피해자의 그런 무대든 그것을 이제 국내 국제를 좀 선순환하게 만들었던 그런 의미고 이게 이제 최근이 아니고 1325 결의안을 통해서 이런 전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연결시켜 버리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저희가 평화여성회하고 캠프가 하는 것이 이런 1325를 어떻게 ODA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의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제 평화회대를 다시 한번 이제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또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평화회대에 초점 맞췄지만 다음 주는 우리 장은아 박사님이 이제 젠더와 관련한 걸 집중해서 이제 좀 해주실 텐데 어떻게 그동안의 이제 것들을 좀 해볼 것인가 해온 것인가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토론을 이어봤고요. 지금 질문 채팅창에 통해서 질문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군축 문제나 지뢰 문제나 혹시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참가자 중에서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권 개발 평화와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관계나 차이점이 어떻게 될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신 거는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에서 인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조금 얘기해 주셨고요. 또 코이카 중기전략 구성 요소에서 지뢰 제거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ODA 해외에서 어렵겠지만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뢰 문제는 한국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게 주로 이제 그 메콩 지역의 지뢰 제거를 하면서 평화마을을 갔지만 한국의 지뢰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선희 선생님이 분쟁 해결 역량 강화하고 사회적 응징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정원 선생님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랬고 한국과 다른 나라의 계획 차이가 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국의 제도 개혁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한국의 개발 협력에서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대안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얘기를 좀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또 지뢰 제거에 여성들이 좀 참여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장은하 박사님이 미얀마 사업에 대한 기본적 성찰 부분에 동감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고, 김정수 대표님이 이제 한국에서도 4월 평화군주 캠페인 진행은 아니지만 소수단체 중에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걸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고, 송주 이사님 해주시고, 또 이성훈 선생님도 할 수 있으면 더 얘기를 더 진행해 주시고,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성훈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제 강의 자료 가운데 HDP 넥서스라고 하는 HDP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성훈의 PhD 하니까 PhD는 뭐고 HDP는 뭐냐라고 하는데 PhD는 그냥 라인 맞춰본 거지 PhD가 뭐 박사과정이란 소리예요. 개발 협력의 박사과정이 PhD다라는 거고 그 컴포넌트는 글로벌 보편의 가치로서의 Peace, Human Rights, Democracy라고 해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다. 그럼 HDP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P는 같은 P죠. 같은 평화인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이제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어디하고 만나야 될까 할 때에
그 H는 휴먼 라이츠 아니라 휴머니타리안 어시스턴트를 얘기하는 것이었고, 뒤에 D는 이쪽은 디모크라시인데 이쪽은 디벨롭먼트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과 평화는 같이 가는 넥서스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개념들을 알면 좋겠다. 그러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에는 인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거버넌스는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 인권을 얘기해도 민주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 얘기하면 거버넌스와 또 평화가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학자들 그룹에서는 이걸 어떻게 개념화시키고 규정화시키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현장에서 작동하는데 인권 따로 있고 민주주의 따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저 같이 간다. 저는 그 정도 하고 이성훈 쌤이 좀 더 정리된 다른 답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지뢰 제거가 한반도하고 만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경기평화 ODA도 지금 DNZ에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DNZ에서 남쪽으로 남방 한계에서는 우리 국군이 들어가서 지뢰 제거해도 돼요. 근데 어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되면 DNZ의 북방항에서 북쪽,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북한 땅이지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할 때는 한국의 군인이 군복 입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지뢰 제거 전문가들, 지금은 이제 공병의 군인이라 하더라도 뭐 하사든 중사든 상사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은퇴 후에 사회적 기업이 되든 이래서 민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메콩에도 지금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면 좋겠다. 과거 메콩에도 주로 이제 그 UNDP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요것만 해서 이제 표현이 이상합니다. 돈 버는 이제 기업형 돼 있는 이런 NGO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유럽의 NGO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이제는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이따 아까 어느 분이 이제 그 지뢰 제거에서 여성은 어디 보입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디마이닝 사업이라는 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불발탄이든 지뢰든 이제 이걸 제거하는 거는 정말 대가 안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의 NGO에 바로 확 풀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마이닝 사업은 남성 중심이 좀 많이 돼 있는 반면에 그래서 평화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농촌 개발하고 농촌 공동체 사업을 하고 농업 사업을 하고 하는 거에서는 그것도 대부분이 그 동네에 여성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만날 수 있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지금 실정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분쟁 해결 역량과 사회적 응집력, 소셜 코헤이션 같은 경우에도 conflict resolution 또는 conflict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분쟁 해결하는 것 개발 동네에서 이게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심지어는 코이카 봉사자는 NGO 봉사자들에게도 이 분쟁 해결 역량을 위한 이런 교육들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마치고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갈등의 방식이든 이런 걸 하고 그래서 평화교육의 방식들 이제 이 페다고지의 교육들을 다 시키고 있는 것이 개발 동네가 왜 평화학, 평화운동, 평화교육과 만나야 되냐고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회적 응집력을 얘기하면서는 이제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 사회복지의 문제하고도 같이 만나지는 이러한 트렌드들이 보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영국과 한국의 ODA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워낙 전통적으로 오래 북유럽을 포함한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간 사업으로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GO 같이 하는 게 아니라 NGO가 그 기회를 같이 역사를 옥스팜하고 DPD가 같이 해가지고 거버넌스 시스템이나 투명성이나 뭐 이런 걸 같이 오래 왔던 그래 보니까 여기는 제도 중심으로 가고 있네. 에 반해서 솔직히 표현하면 한국 ODA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시민사회 NGO에서 도리어 더 많은 사업 상상력이 있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제 정책 세우고 뭐 하고 조금 느리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게 되면 큰 사업으로 정부 간 프로젝트로서의 제도와 시스템, 법제화나 이런 걸 갈 수 있는 반면에 NGO는 바텀업 방식으로 풀뿌리 방식으로서의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바꿔나가는 이런 방식들이 그런 차이가 보이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답을 해봅니다. 이성훈 쌤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 파트너십 얘기할 때 특히 이제 평화 ODA로 가게 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크게 보면 중앙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군축 같은 문제는 지방 정부가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다뤄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시민 사회가 다뤄야 될 게 있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공동 앞에서 이제 뭐 선이라 그랬는데 공동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시민사회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ODA 분야에서 영국이나 그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평화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 컨설팅이라든지 제도 구조 그런 데까지는 가게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방향성 차이도 있지만 역량의 차이. 그러니까 ODA를 50년 그 이상 해왔던 나라하고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신생 ODA 공여국 그대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적 특성,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살려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HDP 그 질문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제 송진호 이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통합하자라는 거잖아요. 평화와 인권, 개발, 민주주의 이 복잡한 것들이 어떻게 통합되는 건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송진 이사님 파워포인트에다가 뭘 소개했냐면 2005년도에 코피아난 얘기했잖아요. 그때 코피아난 얘기했던 거는 평화, 안보와 개발과 인권. 그것도 일종의 PhD죠. 근데 그 D는 디벨롭먼트 가장 큰 틀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2015년에 개발과 인권이 16번이라는 통해서 SDG의 통합이 되면서 2030 의제 전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16번을 제가 얘기했던 PhD는 16번 이제 내용 알다시피 이제 앞에 평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클루전 포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엔에서 쓰는 용어고 SDG 용어인데 그걸 사실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정의는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포용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 민주주의하고 인권이라는 용어는 일부 국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걸 굉장히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이제 정의 평화 또는 뭐 포용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서 PhD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16번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알다시피 군축이나 국가 간 평화는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평화, 뭐 폭력, 자살 이런 쪽으로 물론 소형 무기가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축소된 거라는 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HDP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HDP에 대한 평화는 결과로서의 평화랄까, 목적으로서의 평화랄까. 그러니까 그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결국에는 평화에 증진한다는 이런 식의 하나의 방법론적 툴로 그 왜냐하면 SDG에는 인도주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DG 의제를 만들 때 이거 디자인할 때 생각이 인도주의라는 건 약간 특수 상황이고 SDG라는 건 보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을 염두해서 인도주의 사안이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알다시피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스탄불에서 인도주의 정상회의가 따로 열린 거잖아요. 사실 그 2025 전에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인도주의 의제를 SDG 집어넣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됐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서 나중에 SDG 틀을 인도주의 맥락에서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HDP 툴이고 그다음에 OECD라든지 이쪽 그 원조 기관에서 하게 되면서 하나로 이제 정식화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지니는 거죠. 우리 그 남북 교류라든지 DMZ라든지 이런 걸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한국의 대인질의 문제를 동남아시아와 연계해가지고 좀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시도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HDP가 나온 맥락은 또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그 HDP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성훈 쌤하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겠다. 지금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 보니까 뭐 강내영 교수님부터 뭐 너무 굉장한 분이 계셔가지고 어설프게 말했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HDP 넥서스에 이제 이성훈 쌤 해석 저는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각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HDP 넥서스의 평화는 결과로서의 평화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휴메니타리안 인도적 지원과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결과로서 평화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다른 명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there's no way for peace, peace is the way거든요. 평화로 향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 자체가 그 과정이 평화라는 것인데 그런 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개발이나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평화로운 peace by peaceful means지요.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서 갈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개발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 용산 재개발 사람 죽이는 것이 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개발이라는 것이 정치화되고 개발 자체가 갈등이기 때문에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결과로서의 평화 두 장면은 항상 같이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 의견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질문에 보면은 우리 정경남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팅방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에서 HDP에서 인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정경남 선생님이 이제 잘 아시는데 일부러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논의가 이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게 방금 이제 평화인데 아마 그 송지현 선생님 평화랑 제가 생각해서 평화가 약간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 얘기할 때 어떤 분은 군축을 생각하고 어떤 때는 사회적 폭력을 생각하고 어떤 분 그러니까 다 그다음에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정경도 저렇게 인권 얘기하는데 어떤 인권을 지금 궁금하신 건지 저게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지 보통 얘기하는 자유권을 얘기하는 건지 사회 경제적 권리 얘기하는 건지 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DP에서는 인권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인권이라는 거는 인도적 맥락이 아니라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그래서 뭐 뺐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좀 풀 필요가 있지 않나 맥락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맥락이랄까, 그 SDG와 HDP 할 때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이게 연결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시면 되고 나중에 조금 더 그 부분을 정경 선생님 혹시 들어오시면 그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른 분도 질문하실 때까지 네 하셨군요. 잠깐만요. 또 질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디마님 관련해서 UNDL 여성 DP죠. UNDP 여성들이 D-를 활동하며 경제적 주체로 서야 한다 주장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요거는 넘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이문혁 선생님이 뭐 현장 얘기를 바로 말씀하셨는데 예멘뿐만 아니라 이제 CML 컴퓨터라고 하면 이 메콩 지역에서 마찬가지고 여성의 이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제 젠더 마크 사업이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젠더 마크 1이든 2든 간에 여성들의 참여한 부분들을 여기 담아내기 위해 과연 근데 이제 디마이닝 하는 전문 기술사까지 여성을 간다 만다까지의 토론은 아직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건 토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뭐 근데 우리 이문혁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는 남성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1차 저희가 132호 관련해서 회의했을 때 토론으로 하셨던 이정화 선생님이신가요? 경기 여성단체 연합 활동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경기도에서 이제 지뢰 제거 이런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여성과 지뢰 문제에 대한 자료, 뭐 어떤 통계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끼워진다, 연결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지난번에 1차 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 이거 로컬 액션으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종합적으로 실제적으로 일하시면서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채팅방에 올린 거는요. 그냥 혹시 정보 공유 차원에서 김하윤 선생님 얘기네요. 네, 지금 인도네시아 지역학 공부하는데 아세안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중에 동티모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전쟁에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는데 그중 젠더 기반 폭력으로 여성들이 피해 입었습니다. 현재 동티모르 관련해서 국내에서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어떤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동티모르 얘기네요. 동티모르의 그 갈등 상황 하에서의 지금 이제 여성들과 소녀들에 관한 이런 이제 GBV에 관한 것도 아까 얘기했던 체가 동티모르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증 활동들을 하고 역사 자료화 시켜 나가고 있는 작업들은 지금도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이제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뭐 인권, 역사, 평화 이 동네가 예산 배분하는 우선 정책에서는 항상 후순위로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동티모르에서 공정무역도 해야 되고 커피도 팔아야 되겠고 동티모르에서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항상 이 푸틴으로 가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던 동티모르의 인권과 평화박물관이라는 프로세스를 가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이런 컴포넌트를 담기 위한 작업으로서 아직까지 코이카도 직접적으로 아닌데 그래서 저는 코이카에 제안할 수 있는 NGO 민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체가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소통들, 토론들은 지금 시민사회도 가서 만나고 여러 우리 NGO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막 있네요. 이거. 예, 지금 뭐 어쨌든 지뢰 문제 얘기 계속 우리 임은영 선생님이 예멘에서 실제 여성 디마이너를 훈련하고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멘 방문 쪽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으며 여성 디마이너들에 대한 두노함 우려가 제기해서 아주 조심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본데요. 현실적인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런 디마이너 여성들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서 생생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네요. 이게 평화 ODA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 각 세계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평화 ODA가 지금 시작 단계잖아요. 아직 뭐 본격화된다고 네. 시민사회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단계인 것 같고 국가 단위에서 좀 진행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이 평화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질문과 채팅창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얘기 제가 조금 건져냈죠. 네, 저도 네. 하나 나중에 추가드릴게요. 저 위에 질문 가운데 우리 저 진천에 와 있는 아프간의 그 대한민국 정부의 협력자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친일파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했던 활동이 거의 대부분 코이카나 우리 공관에서 코이카가 하고 있는 바그란 병원에서 일했던 메디칼 닥터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했던 교수님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해서 지금 이제 그 답이 지금 정은혜 선생님이 이제 바그라미 친구들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예, 지금 하여튼 지금 풀지 못한 숙제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씻고 와서 정말로 출애굽을 잘했다, 탈출을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있지만 자랑함과 동시에 또 가위눌림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진천에 와 있는 저분들은 어떻게 바그란 병원이 아니고 그러면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그러면 일을 하면 될 것이냐에 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럼 바그란 병원은 어떻게 할 거냐. 까지가 지금 사실 우리 안에는 같이 가져가야 될 고민이다. 한국이 탈출 잘 시켰다고 우리는 뭐든 하고 나면 이제 국뽕으로 자꾸 가는 게 경향이 있는데 뭐만 하면 K방역, KK 갖다 붙이는 게 있는데 그 국뽕도 좋지만은 잠시 돌아서 성찰해 보면 사실은 이제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그래 A 탈레반 정부, A 군부 정부 나쁜 놈 우리 철수 끝. 그게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고민들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지금 여기 이제 바그라미 친구들처럼 이런 우리 자발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난민 문제 그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프간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연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은하 선생님 관련해 조금 더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고맙고요. 제가 아프간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평화 ODA를 할 때 그동안 이제 ODA 패러다임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평화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ODA는 사실 우리가 바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이유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ODA 우리가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이 모델이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아프간 그 협력자들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멘과의 또 차별성, 미얀마의 차별성 여러 가지 얘기해서 저는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과연 이분들을 예멘 때는 그랬지만은 그걸 반성하면서 한국에는 다양한 지역사회 보면 우리 인권도시 얘기하는 데 있고 평화도시 얘기하는 데 있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자기네 커뮤니티로 받아들이는 이런 좀 뭔가 아래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변화지는 운동과 함께 가야 평화 ODA가 진정한 의미를 갖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평화 ODA 얘기할 때 아까 송진호 이사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HDP에서 P가 결과이자 뭐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평화는 결과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인권 기반 접근처럼 뭐 평화 기반 접근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갈등 인지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개발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인권 오래 하면서 인권이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치하에서는 흑백이지만은 민주적인 사회로 집어들면서 소수자 간에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니까 취약계층 내에서도 경쟁이 생기고 목소리 큰 소수자가 가져가는, 재원을 더 많이 가져가는,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사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권 기반 접근하고 갈등 인지적 접근이 같이 가야.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권 운동한 사람은 본인의 인권은 포기해야 된다, 평화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는 이 인권과 평화가 통합적인 이 과정에서의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이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평화 ODA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about peace, 그러니까 평화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ODA로만 국한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평화와 인권이 그 과정에서 스며들어서, 그래서 결과가, 그래서 그 송진우 의사님 표현하면은 선의가 선행으로, 선행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그 골고루 가는 이런 결과를 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좀 더 세심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또 이제 들어옵니다. 네네. 지금 한정 선생님이 팔레스타인 정부에 대한 한국 입장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정은 선생님은 이슬람 포비아, 인종주의, 혐오주의 이거 어떻게 될지 이런 숙제도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평화 문제와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송진호 이사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제가 답하는 건 아니고 누가 이 안에 지금 전문가가 너무 많으신데 지금 어느 분이 답하셔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코이카 3년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물론 지금 코이카 사무소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요. 하지만 코이카가 팔레스타인에 우리 NGO들이 가서 하는 걸 지원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딜레마인데, 해외 여행 4단계 국가, 흔히가는 이제 위험 국가로 팔레스타인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시민사회 협력사업 NGO 사업을 코이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NGO 봉사 단원이든 코이카 봉사 단원도 들어갈 수가 없다. 뭐 이건 국가 제도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형식도 그런 게 있지만은 저는 아마 외교 관계에서 이스라엘 정부라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은 때문에 팔레스타인하고는 이제 또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동티모르를 하다가 코이카를 갔는데, 저는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을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민이다, 시민사회다, NGO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가면 이건 또 이스라엘 정부하고 온갖 외교적 맞춰부터 시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할 때,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피스 빌딩을 위해 가지고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제가 처음 팔레스타인에 지금 이제 그 모니터링 하러 들어갔던 게 1989년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공항에서 36시간 공항에 억류됐다가 이제 저는 YMCA에 이제 농구 교실 지도하러 왔다 하고는 통과해서 들어갔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부분이 저는 팔레스타인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슬람 포비아 문제야말로 뭐 대한민국의 슬픈 민낯들 예멘 때도 보고 우리 계속 봤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또 이번에 이제 저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또 이제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가장 우리 사회 저변에서의 성숙한 시민사회 의식, 세계 시민 의식, 이걸 심어 나가기 위한 작업들이, 그리고 인프라를 까는 작업들이 대단히 필요하겠다. 다문화 상생 공생을 넘어서 가지고, 저도 지금 난민위원을 8년이나 했고, 우리 이성훈 선생도 법무부 난민위원으로 오래 활동했는데, 이 문제도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겪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슬람 포비아에 관한 부분들은 뭐 저 아니고도 답변할 수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팔레스타인만 답변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걸 이제 평화 ODA를 접근하고 있어서, 아까 이성훈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한국이 잘하는 거, 한국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이제 지금 뭐 다양한 사례, 다른 나라 사례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한국의 시민사회가 지금 이제 해외, 그러니까 ODA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시민사회들,
이런 활동, NGO 활동들 말고 새롭게 좀 이 부분의 평화 ODA에 좀 진입하고 싶은, 지금 이제 아까 여성단체들이 132 공부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쪽은 또 개발은 또 잘 또 이게 익숙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좀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평화와 여성, 또 평화는 평화 이렇게 하는 굉장히 특징이 크고 주제가 많은데, 좀 한국 NGO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더 깊게 아까 이제 바텀업식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실지, 여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성훈 선생님 조금 더 제안도 해주시고 성주 이사님 조금 좀 그 부분에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이 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교육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 사업을. 근데 사실 그 아까 송진우 선생님이 소개했던 동티모르라든지 캄보디아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다 과거 국가 폭력 문제였단 말이에요. 국가가 폭력의 문제였고,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잡느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그거를 민주주의로 하잖아요. 국가 폭력으로 하고 인권으로 하기도 하고 또 평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화가 제일 넓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해서 인권 민주주의 해서 개도국에 사업하기 어렵거든요. 그 내용으로. 그렇지만은 평화로 이렇게 하고 그 내용에는 인권, 민주주의 같은 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서 저는 교육 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접근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확장하기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이 평화나 교육 이게 모든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개도국에 살 때. 그래서 교육을 시작해서 좀 더 하나씩 하나씩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접근법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것, 저는 첫 번째로는 클라이밋 액션 포 피스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감염병 위기, 코로나 위기인데 코로나 위기든 기후 위기든 이것이 평화 행동으로서의 조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식에서의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두 번째, 저는 이제 경험적인 거로 NGO YMCA 있을 때의 국제연대 활동이나 코이카에 있으면서 이제 파트너 국가를 쭉 정부들을 만나보고 해보면서 보는 게 한국 사람이 일본 자이카나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가보면 이제 독일 국가들, 영국이나 과거에 자기를 이제 식민 지배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관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접어주고 마음 열어주는 방식이 다르더라. 어느 나라를 침탈한 적도 없고 전쟁을 한 적도 없고 하는 나라이면서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서 아직까지도 종전 선언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 정부든 한국 시민사회가 다가오는 것에 관해서 문 여는 방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들이 다르더라. 저는 이게 대단히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딴 거 가지고 국뽕하고 좀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뽕할 수 있는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부도 좋지만은 이 한국 사회의 다이내믹한 시민사회의 역량, 여성단체, 시민단체, 온갖 단체들, NGO들의 역량들이 또 NGO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그 파트너 국가에서 풀뿌리에서부터 인정받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 이런 자산들, 저는 평화 자산, 시민사회 자산, 그리고 의제를 융합할 줄 아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저는 그래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황은 어쨌든 오늘 이제 평화 ODA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네, 이 주제는 뭐 지금 새롭게 한국에서 이제 새롭게 꽃 피워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상당히 평화라는 주제가 워낙 다양하고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도 많고, 또 이제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또 이 평화 ODA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무르익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큰 구조의 문제라든가 틀의 문제라든가 흐름의 문제는 오늘 잘 짚어진 것 같고요. 뭐 하나 더 있나요? 아, 쉘터 시티. 네네네. 지금 양미강 대표님이 진행이고 제가 발제고 이승훈 씨는 자기가 토론하면서 자기가 또 질문을 해놔가지고 자기가 질문을 자기가 답하면 되는데, 자 지금 쉘터 시티 네트워크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는 잘 소개가 안 돼 있는데 헤이그, 암스테르담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제 인권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정치적 박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쉘터 시티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인데 한국에는 별로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초창기 제주도 좀 젊었을 때 정신 멀쩡할 때 원희룡 지사가 한번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원지사하고도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있는데 요새는 정신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라든가 우리도 지금 쉘터 시티로서의 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나가는 난민이나 이제 인권 활동가들, 정치적 박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난민 인정까지는 안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라는 방식에 의해서라도 쉘터 시티를 갖다가 근데 이게 민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서 유럽에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콘셉트들도 우리가 한번 좀 받아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 평화 ODA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또 더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2시간이 좀 짧기도 하네요. 앞으로 2번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 차수는 우리 장은하 박사님께서 그 젠더와 ODA 이 주제로 해서 또 조금 더 깊게 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그거의 동시대적 페미니즘에 관련해서 어떻게 전시 선풍적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도 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11월 12일 날 저희가 국제 세미나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25와 연결해서 한 파트를 했었고 지금 진행하는 게 또 이제 여러 가지 평화 여성 ODA이기 때문에 이걸 연결하는 국제 세미나를 한국하고 필리핀 중심으로 국제 네트워크 같이 좀 진행하는 또 추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5분 일찍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